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성장입니다. 북한 김주의 이야기가 썩 그렇게 로맨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북한을 볼 때 항상 일정한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냉정하게 보지 못하고 과거 김정일 사망 후에 김정은이 권력 승계를 하게 됐을 때도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김정은이 뭐 1년 넘기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섭정할 거다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 전혀 뭐 후계 수업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습 상태에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권력 유지가 어려울 거고, 또 김정은이 사실 권력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공포 정치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식의 편견을 가지고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북한이라는 체제는 스탈린주의적 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공포 정치가 북한 체제의 한 속성인 건 맞아요. 그래서 장성택도 처형하고 김정남도 암살하고,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김정일 시대에 숙청했던 규모하고 김정은 때 숙청했던 규모를 보면은 김정은 때 숙청했던 규모가 실제로는 훨씬 더 적습니다. 훨씬 적어요. 근데 김정일 때는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뭐 휴민트도 제대로 발달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숙청됐지만 그걸 우리가 잘 몰랐고, 김정은이 집권했을 때는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북한 내부 정보가 곧바로 외부에 이제 뭐 전해지는, 그래서 체감하는 그게 온도가 달랐을 뿐이지 실제로 김정은 집권 이후에 숙청 규모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 많은 간부들이 교체가 됐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불안하다. 저 김정은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 뭐 갑자기 뭐 별을 떼었다 붙였다고 저러다 오래 못 가고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불안하게 봤거든요. 근데 최고 권력자가 힘이 없으면은 밑에 사람들 직책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꾸지 못합니다. 뭐 여러분들 직장에서 누굴 과장해서 그 다음에 국장으로, 국장에서 또 과장으로 이렇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또 김정은이 딱 권력을 장악하고 보니까 군대 너무 나이 든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든 사람들 그대로 둬가지고 군대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은퇴시키고 나이 든 장성들을 젊은 장성들로 교체하고, 그러니까 군대가 정말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바꾸는 과정이었는데 그런 건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불안하다. 뭐 북한 곧 무너질 거다. 급변 사태에 대비해야 된다. 통일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런 오판이 지금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주의 뭐 저 어린 애를 후계자로 지명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북한같이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데서 이제 그런 곳에서 과연 여자아이가 후계자가 될 수 있겠느냐. 뭐 그리고 또 김주의의 아들이 있다는데 실제로는 그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우려고 하면서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등등 뭐 근거 없는 얘기들이 언론을 지배하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아들이 있는데 장애가 심각하다, 또는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다, 그런 어떤 근거 없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뭐 김주혜를 등장하고 이제 데리고 나왔지만은 김주혜를 데리고 나온 거는 이제 그러니까 김정은의 어떤 굉장히 뭐랄까 호전적인 이미지를 좀 완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딸 데리고 나온 거다. 뭐 이런 식의 뭐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 언론에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북한을 볼 때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그런 걸 좀 말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은 뭐 제가 온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존여비 사상이 나온 북한에서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탈북자들도 하거든요. 뭐 북한이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사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이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고 또 북한이라는 나라는 우리랑은 다른 게 신분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한 번도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공화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최고 지도자에서 최고 지도자의 아들에게로 승계돼 왔죠. 사실상은 군주제 국가였죠. 그리고 북한의 백두혈통이란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백두혈통이라는 것은 사실 김일성 왕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왕족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백두혈통의 피는 일반인들하고 다릅니다. 간부들하고도 다르고. 그래서 김여정이 2018년에 한국 왔을 때 그때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서열이 한참 낮았는데 서열이 2위였던 김영남이 김여정한테 김정일 여동생한테 먼저 앉으라고 권했잖아요. 나이도 한참 어린 김여정한테. 왜 그랬겠습니까? 김여정은 백두혈통 신분이 왕족에 해당하니까. 그리고 북한의 귀족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일발지산 2세, 3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평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뭐 황병서 총정치국장하고 최룡해가 아시안 게임에 방문했을 때 공식 서열상으로는 뭐 황병서가 위였으니까 근데 막상 둘이 와서 이제 보니까 황병서가 최룡해 앞에서 절절매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최룡해는 항일발산 2세 대표주자고 귀족 신분이고 이 황병서는 보통 일반 이제 평민 출신인 겁니다. 이렇게 신분이 다르고 그래서 그러니까 김여정 그리고 김주애나 다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적용되는 그런 개념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거는 김정은이 스위스에 유학을 했죠. 유학을 했을 때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0년 초까지 그러니까 2016년이면 몇 살 때냐면 만 12살 때입니다. 12세 때. 그때 4년 반 유학을 했으니까 사고방식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미국에 안식년 때 애를 1년간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제가 주변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1년 있다 들어가면 애가 한국에 적응할 수 있지만은 만약 미국에 2년 있으면은 한국에 적응 못한다. 반드시 나오게 된다. 근데 주변에 보면 대부분 다 그랬어요. 예.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때는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서구사회 물을 먹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김정은이 독재하고 있지만은 일단 여성을 본 시각이 틀려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김정일은 한 번도 부인을 공식석상 데리고 나온 적은 없지만은 김정은 집권하자마자 이제 부인을 데리고 나왔죠. 그 모란봉악당 공연에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김여정이 그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한때 북한은 사실상 2인자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 북한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 지금 최선이고, 그 김정일 때하고는 다르고 또 북한 드라마를 보면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던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남자가 앞치마를 들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북한 드라마에 나오거든요.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김정일 마다를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고 강했어요. 여자는 집에서 부엌대기처럼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김정은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현재를 보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제 김정은 시대,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문가들, 언론이 북한을 볼 때 대부분 다 실패했던 건 뭐냐면은 자꾸 김정은 시대의 그 북한을 본 시각을 가지고 김정은 시대를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은 자기를 따르던 그 간부들이 실력은 부족해도 충성심만 확실하면은
이 사람이 병원에 한참 입원해 있어도 잘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김정은은 충성심은 기본이고 김정은 기본적으로 일 못하는 간부를 못 봐줘요. 그러니까 간부를 보면은 어느 날 별 하나 달아줬다가 또 얼마 지나고 나면은 별을 또 이제 한두 개씩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일을 잘하면은 그러니까 곧바로 진급시켜줬다가 또 실수를 범하고 일 못하면은 또 이제 강등시키고. 그리고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한 얘기 중에 평균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니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똑같이 월급을 주고 이런 건 사회주의가 아니다. 성과급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는 보상을 하고 더 많이 보상하고 일 열심히 잘 안 하는 사람한테는 더 적게 배분하라. 그러니까 이 과거하고는 다른 통치 방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의 북한도 우리가 자꾸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말 하냐면은 김주애를 북한에서 후계자로 결정했던 발표가 없었으니까 후계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이야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후계자로 내정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내정은 뭐냐? 내정은 대외적으로 발표를 안 해야 내정이죠. 대외적으로 발표를 해버리면 그 내정입니까? 그러니까 이 북한이란 체제하고 우리랑 체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자꾸 우리를 본 시각 가지고 북한을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을 이해하는데 자꾸 실패하는 거는 북한의 논리, 그러니까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게 있고 후계자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논리가 북한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막스레닌주의라든가 이런 식의 이념이 북한을 지배하듯이 그 북한을 지배한 논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에 사용하는 용어를 우리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북한이나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언어에 담는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그때 북한을 자주 방문했던 미국의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북한을 갔더니 갈 때는 굉장히 겁이 많이 났는데 뭐 체제가 다르고 이제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랑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쉽게 정서가 통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서너 번 간 게 아니라 계속 가다 보니까 10번 넘게 가다 보니까 생각이 또 바뀐 거예요. 같은 언어를 쓰면 계속 만나보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다르다. 이제 그리고 이제 과거 역사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정일이 어떻게 최고 지도자가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그게 공식화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베일에 쌓여져 있잖아요. 장막에 가려져 있잖아요. 그럼 장막 뒤에 북한을 보려면은 상당히 장기간의 관찰과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 보면 중동, 이란의 사태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란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동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게 같은 언어 사용하고 이제 그러니까 뭐 우리랑 비슷할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북한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움직인 논리하고 우리 사회를 움직인 논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김주애가 맨 처음 등장을 했을 때는 정부 당국이나 전문가 대부분이 저 어린 것이 무슨 후계랑 관련이 있겠느냐 다 부정적이었죠. 그러다가 2023년 가가지고 통일부의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신문에서 공개한 사진을 계속 보는데 충격적인 사진이 하나 있었던 거죠. 뭐냐면
제가 쓴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 책의 표지로 사용한 그 사진인데 김주애가 김정은을 가리고 있는 모습. 그게 이제 노동신문에 실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통일부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최고 지도자를 감히 누가 이렇게 가릴 수 있느냐 하면서 이게 후계 문제랑 관련이 있다. 세습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국정원도 이제 계속 보니까 의전, 김주애에 대한 의전을 보면은 사실상 2인자에 해당한 의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부정적이었다가 유력한 후계자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북한을 볼 때 얼마나 편견이 많냐면은 제가 아까 리설주 얘기를 했죠.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리설주를 모란봉악당 공연에 데리고 나왔는데 그때 대부분의 전문가들하고 정부 당국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김정은이 데리고 나온 여성이 김여정일 거다. 여동생 김여정일 거다라고 대부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의전이 이건 여동생한테 할 수 있는 의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서 김정은의 이제 부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나 정부가 과거에 김정일 부인을 한 번도 데리고 나온 적이 없다, 공식석상에.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 아니라 이제 여동생일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지 않고 얼마 지나서 이제 북한이 뭐 리설주 여사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전에 이제 의전을 보고서 정부가 생각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다가 북한이 리설주 여사라고 표현하는 거 보고서 부인으로. 그러니까 아니 전문가라든가 이제 이 전문가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밝히기 전에 뭔가 알아낼 수 있어야 전문가지. 그러니까 의사가 진찰을 해보고 나서 그러니까 초기에 이 사람이 암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아낼 수 있어야 진짜 의사지. 암이 온몸으로 퍼지고 나서 암이 확산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죠. 그건 돌팔이 의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징후를 보고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야기한 것도 사진이라든가 뭐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아무나 최고 지도자 옆에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에 그러니까 서게 되면은 항상 그 주변에는 일정한 의전에 따라서 그 옆에 누가 서는 거지. 아무나 그 옆에 마음대로 내가 대통령 가까이 가고 싶다 해가지고 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공식 행사에서는. 그리고 사진에서도 어디에 이제 누가 위치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최고 지도자하고의 거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 영향력 얼마 측근인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 그러니까 냉전 시대의 사회주의 체제를 볼 때 사회체제의 엘리트를 분석을 할 때 사용됐던 기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북한을 볼 땐 그런 게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과거 냉전 시대에 우리가 뭐 사회주의권에 대한 책조차도 보기가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사회주의권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나라를 분석할 때 이제 그 나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북한만 보니까 자꾸 오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비교정치 전문가로서 북한을 볼 때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하고 비교해서 보고 또 우리 체제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김주애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 중에 그러니까 팩트가 있고 팩트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구분을 해야겠죠. 그리고 사진 정치학. 그러니까 카메라 기자가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무턱대고 찍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찍을 수 있죠. 근데 북한의 노동신문, 이제 기자가, 노동신문은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입니다. 그 기관지에서 사진을 찍어서 내보낼 때는 항상 지도부의 서열 같은 것들을 고려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사회에서 김정일 사망 후에 장성택에 대해서 완전히 뭐 과대평가돼 있었죠. 그래서 장성택이 뭐 섭정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전부터 장성택도 연구해왔고 북한의 파워웰도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과거의 장성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사진에서도 어떤 걸 얘기를 들었냐면은 여러 간부들이 서 있는데 장성택의 모습이 잘려져 있는 사진이 나와요. 북한 노동신문에. 그때 찾아보면 볼 수 있습니다. 2011년이나 12년에 장성택이 몸이 좀 잘려져 있는 사진이 나와요. 장성택이 정말 실세고 2인자면은 감히 사진사가 어떻게 장성택을 잘린 그런 사진을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장성택이 아예 안 나오거나 나오면은 전신이 나오거나 그래야지. 그러니까 결국 김정일 사망 후 2년도 안 돼가지고 장성택이 처형됐죠. 그러니까 2인자 아니다라는 근거를 제시할 때 제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진 그리고 공간의 권력학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하고의 물리적 거리라든가 수석단 내 이제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런 공간 배치라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행사에는 내가 앉을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앉고 싶은데 앉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기관하고 세미나할 때는 그러니까 항상 중심의 소장하고 제가 세종연구소를 대표해서 앉아요. 공식 행사에서는. 그런 것처럼 뭐 이게 다 공간 배치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고 또 엘리트 변동을 보면은 이걸 통해서 북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서 판단을 해야지 북한이 김주애를 후계자라고 발표했다 안 했다 이것만 가지고 후계자다 아니다. 아니 발표하고 나서 후계자라고 얘기하는 건 뭐 어떤 아마추어도 다 얘기를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그 징후를 보고서 판단할 수 있어야 진짜 전문가죠. 암이 온몸에 퍼지기 전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징후를 보고서 암이 초기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김주애가 사진에서도 주변에 있다가 사진의 정중앙으로 계속 이동을 하죠. 그리고 다른 간부들 같은 경우 최근에 사격 장면을 보여줬는데 다른 간부들은 단독 사진 보여주지 않았어요. 김주애만 단독 사진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 사진에서의 배치 이런 것들이 그 김주애가 갖고 있는 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최고 지도자하고의 물리적 거리. 처음에는 그 김정은 바로 뭐 열병식이라든가 그런 데서 김정은 바로 옆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약간 뒤쪽에 귀빈석 쪽에 앉다가 일정 시점이 지나서는 딱 김정은 바로 옆에 앉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김주애의 어떤 위상의 격상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군 최고 위급 인사가 김주애 옆에서 무릎을 꿇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군 최고위급 인사가 김여정 앞에서 무릎 꿇고 이야기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리설주 앞에서 무릎 꿇고 이야기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지금까지 김정은 앞에서만 간부들이 무릎 꿇고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이 아닌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이야기한다? 단순히 딸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아니, 딸이기 때문에 무릎 꿇는다면은 뭐 리설주 앞에서 당연히 무릎 꿇고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군 최고급 인사들이 김주애에게 별도로 거수경례를 하고 그리고 김여정 같은 로얄 패밀리한테는 관찰된 바 없는 극단적인 의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한동안 김여정이 제2인자라고 얘기했는데 김여정조차도 이제 허리를 숙여가지고 그 김주애한테 앞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뭘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이미지 정치라는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말은 안 하되 그러니까 이미지로서 보여주는 거죠. 이 김제가 앞으로 후계자가 될 거다라는 거. 그러면은 그걸 보고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가령 뭐 어떤 여자가 날 좋아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서로 좋아해도 좋아한다는 말 못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는 행동을 보고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그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좋아하다는 걸 뭐 행동으로 표현해도 말로 표현하기 전까지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답답한 사람인 거죠. 우리가 북한을 볼 때도 좀 센스 있게, 그러니까 북한이 뭘 의도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칭, 김주에게 사용된 호칭도 최상급 호칭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는 표현 사용하냐면은 존귀하신이라는 표현 사용을 해요. 뭐 존귀하신 그러면은 뭐 귀한 분이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죠. 근데 북한에서 이 용어가 사용된 경우는 그 이전에 딱 4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적 맥락에서 이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귀하신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한테만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상위 인사들에게만 사용됐던 존귀하신이라는 표현이 김주애에게 사용이 됐는데 전 이걸 보고서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러니까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죠. 딱 2번째 등장을 했을 때 이 표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등장을 했을 때 북한 노동신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장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김정은이 후계자를 내세우면은 가장 사랑하는 자제를 후계자로 내세우지 더 사랑하는 자제를 후계자로 내세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뭘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시사하는 거죠. 그리고 김주애에게 존경하는 이라는 표현 사용하고 있어요. 어린 김주애한테. 존경한다는 표현은 물론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도 쓰고 이제 그러지만은 노동신문에서 특정인에게 존경한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과거 김정은이 후계자일 때 존경한이라는 표현 썼고 최고 지도자한테는 경애하는 이런 표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김주애를 존경한다는 건 김주애에 대한 개인 숭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내가 여기 존경하는 장상 대표님 얘기했을 때 그 존경한이라는 건 이게 존경의 뜻을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냥 쓴 표현은 아니잖아요. 내가 내 밑에 있는 조교한테 존경하는 조교님 이런 표현 계속 쓴다. 그러면은 글쎄 이게 그리고 하여간 김정은 가계도를 제가 좀 정리해 봤고요. 북한에서 수령 후계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수령의 후계자는 누가 되느냐? 수령의 후계자는 그 수령에게 가장 충실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수령의 후계자의 5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수령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나이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걸출한 인물이 있는데 그 걸출한 인물이 수령과 혈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후계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은 비이성적 사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도 후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다음 세대에서 나와야 된다. 그럼 수령의 다음 세대라는 자식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김여정은 후계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김정은하고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부자로의 권력 승계를 정당화해왔고, 우리가 이제 북한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게 북한 대외적으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표명하잖아요. 근데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아니죠. 공화제 국가입니까? 아니죠. 공화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 인민이 국민이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국가입니다. 공화제 아니죠.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왕조체제를 무너뜨리고 공화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거하고 실제는 정반대입니다. 실제는 군주제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딜레마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예 그냥 북한 군주제 국가라고 표명을 하면은 뭐 김일성이 내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우겠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이 군주제를 무너뜨린 사회주의 체제를 이어받았는데 자기 아들에게로 김일성이 권력을 주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김일성 같은 경우 74년에 자기 아들 김정일을 후계자로 정하고도 그걸 대외적으로 공개한 거는 80년에 가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해놓고 내정해놓고 내부적으로 발표한 걸 74년. 그러니까 왜 이런 내정이라는 게 필요하냐면은 그냥 군주제 국가라고 얘기를 하면 아예 그냥 어릴 때부터 얘가 내 후계자가 될 거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는데,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거랑 다르니까 속으로 일단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점 되면 내부적으로만 알리고, 김정은도 이제 김정일이 갑자기 뇌혈관계 이상으로 쓰러진 다음에 그 다음에 후계자로 내부에서 내정이 되고 공식화되고 대외적으로 공개한 건 2010년 가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정, 대내적 공식화, 대외적 공식화는 3단계가 필요한데, 이게 그 북한 체제가 표명하는 체제랑 실제랑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느냐? 공식화된 후계자는 아닙니다. 전 후계자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다만 후계자로 내정 및 수업 단계에 있다. 뭐 국정원도 올해 와서 그 김주애가 내정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뭐 정부 뭐 뒤늦게라도 그걸 인정한 건 좀 다행인데, 정부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정부 내에서 이제 북한을 뭐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한 정보가 많긴 하지만은 거기 분석가들이 어떤 식으로 정보를 분석하냐면은 들어가면 노동신문하고 북한 방송부터 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는 보지만 숲은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주애를 첫째 자식으로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김주애 위에 아들이 있다는 설들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0년생 아들이 있다라고 정부가 추정한 그 근거는 뭐냐면은 2010년에 북한 김정일 서기실로 기저귀하고 최고급 남자 아이용 장난감이 들어가는 게 포착이 됩니다. 이걸 보고서 성급하게 김정은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본 거죠. 근데 김정일에게 아들이 김정은만 있는 건 아니죠. 김정철도 있고 또 이복 형제도 있잖아요. 김설성, 김춘성도 있고, 누구에게 아들이 태어난지 알 수 없는데 성급하게 그 당시에 정부가 넘겨 짚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뭔가 좀 아들에 대한 정보가 계속 없고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보 분석에 참여했던 당국자가 그때 잘못 본 것 같다라고 이제 수리하기도 하고, 통일부 장관은 2023년에 아들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이제 2010년에 리설주가 아이를 가졌으면은 그의 활동에 공개 활동, 그 당시 이제 은하수 관현악단 가수로 활동을 했죠.
활동에 공백기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공백기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배부른 모습으로 나타난 적도 없고 이 시기에. 그리고 김정을 만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김정을 만난 사람들 얘기가 중요하죠. 근데 데니스 로드먼 같은 경우 2013년 9월에 원산에 있는 휴양지에 김정은하고 같이 가서 그때 시간을 보내고 김주애도 안아봤습니다. 근데 이때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이때 누구 갔냐면은 원산에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 있죠. 그리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그리고 김여정 남편도 거기 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온 형제 가족이 다 원산에 가서 며칠간 있었는데 2010년생 아들이 있으면은 3살쯤 될 텐데 3살 아이를 걔만 평양에 남겨두고 온 가족이 원산에 가서 며칠간 시간을 보낸다. 이때 리설주도 여기 있었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3살짜리 아이를 서울에 남겨두고 온 가족이 강원도나 어디 가서 휴양을 보낸다 며칠간?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로드먼의 매니저도 그렇고 이제 조아오 미카엘로라고 김정은 스위스 유학 동기도 뭐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만났는데 딸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들 이야기는 들은 바 없고, 또 이제 김정일의 스시 요리사였던 후지모토 겐지도 2016년 방북했지만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증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판문점에서 김정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한테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진 않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있으면은 내게도 자식 있는데라고 표현했어야 되는 거죠. 내게도 자식 있는데 자식 세대에게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진 않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게 이걸 통해서도 이제 확인이 되죠. 그래서 김주애가 첫째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니라 김주애를 내세우는 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김주애가 장녀이기 때문에 장녀를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김주애를 처음부터 데리고 나온 데가 ICBM 시험 발사 현장, 그리고 각종 미사일 발사 공장 등에 이제 데리고 나왔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김주애를 북한의 군사 지도자로 키우겠다는 이제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김주애도 그런 뜻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김주애가 인형과 뭐 장난감 좋아하고 꽃 좋아하고 그런 애라면은, 그런 것만 좋아하는 애라면은 이런 무시무시한 현장에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을 너무 뭐랄까 좀 편협하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한테 박근혜란 딸이 있었고 또 아들도 있었지만은 결국 박근혜가 대통령 됐던 거 아니에요. 자기 박정희 대통령을 뒤를 잇길 바랬던 거고. 그래서 딸이라고 해서 뭐 여성이라고 해서 최고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북한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남존여비 사상이 더 강한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일본의 총리 여성인가요? 남성인가요? 여성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선거에서 과거의 그 어느 총리보다 더 훌륭한 성적을 거뒀죠. 그리고 북한 군부에서 백두의 혈통만을 따를 것, 혈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존귀하신 이런 표현 사용 아까 말씀드렸고,
단순히 백두혈통이라서 대우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게 김여정이나 김경희 누구도 지금 김주애 같은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 김경희가 김정일 여동생이잖아요. 김경희에 대해서 존경하는 뭐 이런 표현 쓴 거 나온 적 없습니다. 김여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아주 결정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향도의 위대한 분들이라는 표현을 2024년에 썼어요. 향도라는 거는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나 최고 지도자의 후계자한테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을 김정은하고 김주애에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특정 어휘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북한 노동신문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연회장 같은 데서 정중앙을 차지하고 열병식이라든가 각종 자리에서 이제 김정은과 함께 항상 거의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북한이 사용하는 이제 표현을 보면은 이건 외국어로는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어에는 그러니까 존댓말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김정은이 김주애랑 어디 갔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북한이 김정은 동지께서 어디를 방문하시었다라고 존칭을 사용을 해요. 존댓말 써요. 그 다음에 존경한 자제분께서 동행하시었다라고 또 존댓말 써요. 근데 그 다음에 뭐 김여정이라든가 최고위급 간부들이 동행하였다라는 표현 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뭐 김여정이라든가 다른 최고위급 간부들보다 김주애가 사실상 더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의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모인 그 김여정조차도 허리를 숙여서 얘기하는데 자기 조카한테 저렇게 후계자로 내정되지 않았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럼 왜 김주애를 일찍 공개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 김정은의 건강 상태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큰 문제 없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지만은 그 키 170m에 몸무게 140kg 그럼 당뇨하고 고혈압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의 준비 부족의 트라우마 그러니까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만 8세 생일날 그때 이제 김정은 앞에서 김정을 찬양하는 가요인 발걸음이라는 노래를 공연하게끔 하고도 그 다음에 소수의 측근들한테만 앞으로 내 후계자는 정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황장엽 씨가 한국에 망명 왔지만은 김정은이 일찍 후계자로 내정된 것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세계에서는 김정남이 후계자가 될 거다. 김정철이 후계자가 될 거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많이 떠돌아다녔죠. 그리고 이제 김정일이 갑자기 뇌혈관계 이상으로 쓰러졌다가 회복되면서 그때 급하게 이제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세우니까 김정은이 김정일 사망하기 전까지 3년 동안 급하게 속성으로 이제 국정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었고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와 같은 경험을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통치 방식을 보면은 저는 이제 집권 초기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김정은 자기 아버지 김정일 반면 교사를 삼고 할아버지 김일성을 롤모델로 삼아서 통치를 해왔습니다. 김정일은 정치국 회의라든가 이런 중요한 회의도 거의 소집 안 하고 근데 김일성은
정치국 회의라든가 당대회라든가 개최해서 거기서 많은 것들을 공개적으로 결정했죠. 그러니까 김정은도 중요한 회의를 통해서 많은 걸 결정을 하고 오히려 자기 할아버지보다도 때로는 투명하게 많은 걸 공개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김정은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더 서두른 측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여성이 후계자가 된다. 거기에 대한 그 북한 주민들의 거부감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찍 김주애를 등판시켜가지고 이제 그 여성 지도자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게 하려는 의도가 작용을 했다. 그래서 김주애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뭐 제가 무슨 후계자가 되겠는가라는 회의적인 의견들이 제법 있었다라고 이제 뭐 국경 지역에서 이제 휴대폰으로 북한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한 1년 지나고 나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김주애를 보는 시각 자체가. 그래서 우리 사회도 또 바뀌었죠. 국정원도 통일부도 한 1년쯤 지나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죠. 그리고 처음에는 군사 분야에 집중되었던 공개활동이 국정 전반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최근에 지난달에 당대회가 개최가 됐죠. 당대회에서 많은 파워엘리트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그룹이 빨치산 2세 등 원로그룹이 퇴장하고 군대에 대한 당의 통제가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정치국에서 과거에는 정치국의 상무위원회에 5명의 최고위 엘리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은 주로 군대에서 나왔습니다. 1명이나 2명은. 근데 이번에는 그 5명 중에 군 출신이 1명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선전을 담당하는 비서가 들어갑니다. 선전 비서가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다 통제를 하죠. 방송과 노동신문 등. 그리고 또 군대에서도 군대 2인자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여기에 야전사령관 출신이 아니라 군대에서 조직사업, 사상선전을 담당하던 총정치국장 출신이 2인자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돼요. 그리고 비서국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비서국이라는 조직이 평상시 북한을 이끌어가는 조직,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통령실하고 정부 중앙기관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비서실. 근데 이 비서실이 대폭 확대가 돼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뭘 의미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과거의 사를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1974년에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정이 됐는데 그러면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그 권력의 중심이 정치국에서 비서국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만 하더라도 뭐 당의 원로들이 포진한 정치국 여기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했는데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비서국,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이 이 비서국을 통해서 권력을 그러니까 장악하게 합니다. 어떤 식으로 장악하냐면은 모든 보고가 비서국을 통해서 자기한테 올라오게 하고 자기가 김일성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이 보고 라인을 장악을 해요. 그래서 권력의 핵심이 정치국에서 비서국으로 이동을 하는데 또 2010년에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모습을 처음 드러냈을 때 비서국이 갑자기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비서들이 우리나라 치면 청와대 수석 같은 뭐 그 정도 위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비서들 수가 6명 정도까지 줄어들었다가 11명으로 대폭 늘어나요. 그리고 또 이전 8차 당대 때 비서가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4명이나 대폭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의 권력 승계기에 이 조직이 확대되었던 걸 연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자신과 자신의 후계자 내정자에 대해서 이제 당과 간부들, 주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하려면은 아무래도 선전 담당 비서의 역할이 중요하죠. 군대도 충성심을, 그러니까 간부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려면은 그러니까 정치 일꾼이 군대를 이끌어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김주의 후계 체계 구축을 위한 어떤 그런 기반, 인적 기반이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적대적 두 국가로는 당대에서 다시 천명했는데 그러면서 대화파, 협상파들이 사라졌죠. 이번에 김영철, 이성건 등 협상파들이 사라지고 남한과의 단절, 이거는 남한으로부터의 사상적 오염을 원천 차단해서 김주의 세습 구도를 흔들림 없이 다지기 위한 쇄국, 영구적 쇄국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김경희, 그러니까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가 권력 승계 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던 것처럼 김여정도 이번에 위상이 높아졌죠. 김여정이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대회 이후 그러니까 김주애의 위상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그러니까 김정은이 간부들한테 총을 선물할 때 그 뒤에 김주애가 그걸 이제 김정은한테 전달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여기는 사진이 없는데 황병서 총정치국장, 그리고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그러니까 핵심 간부가 뒤에서 저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이제 보좌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미 김주애가 일정한 역할, 그러니까 보좌 역할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사격하는 영상도 공개하고, 그래서 김주애로의 권력 세습은 그러니까 핵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핵보유도 세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권력 승계 과정을 보면은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 과정 당시에 핵실험,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내부 결속을 위해서 남한과의 갈등을 조장을 했는데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하고 대화를 원하는데 북한이 왜 강력하게 거부하겠습니까? 남한으로부터의 사상적 오염이라든가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비핵화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우리도 자체 핵잠재력 확보를 통해서 공포의 균형을 갖추는 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끝부분에는 제 경력하고 제가 쓴 책도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 책이 작년에 1호로 번역되었고 올해 4월 달에 또 불어로도 번역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한반도 평화와 핵안보 채널을 올해 만들었는데 여기에 북한의 정치라든가 핵안보 등 관련된 동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반도 평화와 핵안보 검색하면 올려진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독을 클릭하시면 계속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약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